안녕하십니까. 자, 이번 강의는 페이지 130페이지 12번이죠. 공소장 변경에 관한 설명이다. 아래 설명 중 가장 잘못되었거나 적정하지 않은 것은? 답은 3번이죠. 보시면 공소장 변경은 1심에 변론이 종결되기 전까지 할 수 있고 항소심에서는 이를 할 수 없다. X입니다. 항소심에도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죠. 그 하단에 지금 공소장 변경 허용 여부에 대해서 박스로 지금 정리되어 있으니까 꼼꼼히 좀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물론 지금 이 문제에 나와 있는 항소심 과정에서도 공소장 변경이 가능하다는 게 제일 중요합니다. 꼭 기억해 두시고요. 그다음 오직이 13번이죠. 공소장 변경 제도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2번 지금 보시면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경우 준강제추행죄가 나와 있죠. 그죠? 우리가 공소장 변경을 할 때 일정한 과정이나 또는 공소장 변경 요구해야 그 변경된 사항에 대해서 유죄 판결할 수 있다는 내용은 결국은 피고 측의 방어권을 보장하기 위한 거거든요. 그러면 예를 들어서 지금 강간치상죄나 준강제추행죄나 거의 내용이 뭐죠? 유사하죠. 뭐 어떤 내용이 다른지는 형법 시간에 배울 문제지만, 따라서 요 강간치상죄로 준강제추행죄로 바꾸더라도 공소장 변경 절차가 없더라도 방어권 보장에 저해하거나 방어권을 침해한 것을 보기는 어렵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따라서 계속 보시면 강간치상죄의 공소사실과 동일성이 인정되고, 무슨 말이죠? 비슷하다는 얘기죠. 공소 제기된 범죄 사실에 포함되어 충분히 심리되었다면 적용법주가 다르더라도 공소장 변경 절차가 필요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공소장 변경 절차 없이 준강제추행죄를 인정할 수는 없다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구속요건, 공소사실이 어떻게 해요? 유사하다. 그 다음에 또 중복된 부분에 대해서 이미 심리가 충분히 이루어졌다. 따라서 강간치상죄로 공소가 제기된 사람을 강제추행죄로 처벌하더라도 방어권의 침해가 아니기 때문에 굳이 공소장 변경은 필요가 없다는 게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답은 2번이고요. 이것도 잘 나오는 내용이죠. 14번입니다. 옳지 않는 것을 찾는데 1번 한번 보시기 바라고 넘기셔가지고 2번을 보시면 변호인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시키고 증인 신문을 한 후 실질적인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은 하자가 있어요. 그럼 일단은 이 상태라면 그 증언을 가지고 그 진술을 가지고 유죄 증거로 삼을 수는 없겠죠. 근데 계속 보시면 다음 공판기일에 재판장이 증인 신문 결과 등을 공판 조서에 하여 고지하고 피고인도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습니다 라고 진술했다면 앞에서 위법은 그 하자가 뭐가 됩니까? 치유가 됩니다. 따라서 그 하자는 치유되지 않는다라는 질문은 뭐죠? X가 되는 거죠. 이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3번, 4번 보시기 바라고 15번입니다. 증인에 관한 설명 중 옳지 않은 것을 찾으라고 하는데요. 2번 지금 보시면 증인에게는 신문 전에 선세하게 하여야 하나? 그럼 여기서 이제 생각해 볼 것은 항상 선서를 해야 되느냐? 선서하지 않고 증언을 할 수 있는 사람이 있습니다. 해설에 나와 있지만 16세 미만의 죄나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라면 증인 선서가 필요가 없다는 게 우리 형소법의 내용이죠. 따라서 계속 보시면 증인이 선서의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에 해당하거나, 여기 맞는데 미성년자인 경우 X입니다. 미성년자가 아니라 16세 미만이죠. 그래서 16세 미만인 경우에는 선서하게 하지 않고 신문하여야 한다. 이렇게 돼야 맞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고요. 다시 말씀드립니다. 16세 미만의 자 선서의 내용을 취지를 이해하지 못하는 자는 선서하지 않고 신문한다는 거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요. 그 다음에 3번 재판장은 증인으로 하여금 선서서를 낭독하고 기명 날인 또는 서명하게 하여야 한다. 이게 뭐죠? 원칙이죠. 그래서 손에 들고 어떻게 해요? 읽는단 말이죠. 증인이 선서서를 낭독하지 못하거나 서명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는 뭐 예를 들어 가지고 말씀을 못 하시는 분이다. 또는 손이 없으셔서 서명을 못 하신다. 이런 분들은 법원 사명관이 이를 대항한다는 것도 좀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나머지 문 한번 보시면 되겠죠. 넘기셔가지고 16번입니다. 증인 신문에 대한 다음 설명 중 틀린 것은 모두 몇 개인가? 기억. 주신문과 반대신문에 있어서는 유도신문이 금지된다. Xm. 주신문은 유도신문이 금지가 됩니다. 그렇지만 반대신문의 경우에는 유도신문이 가능합니다. 꼭 기억해 주시고. 니은번. 반대 신문의 기회에 주신문에 나타나지 아니한 새로운 사항을 신문하는 것. 이거 원래 안 되는 거죠. 다시 말하면 만약에 새로운 사항을 신문한다면 이거는 또 다른 주신문이지 반대 신문은 아니거든요. 따라서 하려면은 재판장의 허가가 필요하므로 재판장의 허가 없이 가능하다. X입니다. 니은번도 X네. 디귿번 간이 공판 절차에 있어서는 교호 신문 방식이 가지 않고 신문할 수 있다. 맞고요. 리을번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주신문, 반대신문, 재주신문에 끝난 후에도 재판장의 허가를 얻어 다시 신문할 수 있다는 지문도 맞는 지문. 미음번 아까 했던 지문이죠. 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을 일시 퇴정하게 하고 증인 신문을 한 후 그 다음 공판기일에서 재판장이 증인신문 결과 등을 공판 조세하여 고지하였는데 피고인이 뭐라고 얘기했죠? 변경할 점과 이의할 점이 없다고 진술했다면 앞에서 하자가 뭐가 돼요? 치유가 되기 때문에 이는 실질적인 반대 신문의 기회를 부여하지 아니한 것이다. 따라서 X입니다. 그죠? 반대 신문을 부여하지 않은 것이고요. 아는 것이 아니고 하자가 치유가 된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입니다. 미음번 법원이 공판기일에 증인을 채택하여 다음 공판기일에 증인 신문하기로 피고인에 고지하였으나 피고인이 정당한 사유 없이 출석하지 아니한 경우에도 이미 출석하여 있는 증인에 대하여 공판기일 외의 신문으로 증인 신문을 하고 다음 공판기일에 그 증인 신문 조서에 대하여 서증을 하는 것은 적법하다라는 지문은 맞습니다. 그래서 옳지 않는 것, 틀린 것은 기역, 니은, 미음에서 답은 뭐죠? 3번이 되는 거죠. 우측에 17번입니다. 증인 신문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기억 옳습니다. 그죠? 보시면 갑이 공판기일에 증인으로 출석하여 진술한 다음 당일 사건의 같은 기일에 통역인으로서 증인 의뢰 진술을 통역한 경우 갑이 통역한 의뢰에 대한 증인 신문 조서는 증거로 할 수 없다. 맞는 지문입니다. 니은번 특별한 지식에 의해 일정하게 알게 된 과거 사실을 신문받는 감정 증인에게는 증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된다. X입니다. 증인에 관한 적용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죄송합니다. 맞습니다. 그죠? 죄송합니다. 증인에 관한 규정이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위증으로 처벌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디귿번 공동 피고인과 피고인이 뇌물을 주고받은 사이로 공범 관계에 있다면 수사상 증거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되어도 증인으로 신문할 수 없다. X입니다. 원칙적으로 공범이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증인으로 신문할 수는 없는 거죠. 다만 단서에 나와 있는 것처럼 수사상 증거 보존의 필요성이 인정된다면 증인으로 신문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귿번은 X가 되는 거죠. 리을번 서로 폭행을 했다는 이유로 기소되어 병합식료 중인 공동 피고인이 선서 없이 한 법정의 진술은 피고인의 증거로 함에 동의한 바가 없더라도
피고인에 대한 유죄 증거로 사용할 수 있다. X죠. 뭐 이건 뭐 상식적이죠. 이런 것은 사용할 수가 없겠죠. 미음번 사고 당시 열세 남짓한 초등학생 5학년생으로서 선서 무능력자라 해도 16세 미만이죠. 그 증언의 전후 사정으로 보아 의사 판단 능력이 있다고 인정된다면 증언 능력이 있다. 맞는 질문이죠. 실제로 뭐 10살 정도면 가능하다고 봐야 되겠죠. 따라서 옳은 것은 기억, 니은, 미음 해가지고 2번이 답입니다. 넘기셔가지고 18번입니다.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조서, 진술서의 경우에 공판준비 또는 공판기일에 진술을 요하는 자가 사망, 질병, 외국거주, 소재불명 그 밖에 이에 준하는 사유로 인하여 진술할 수 없는 때에는 그 조사 및 그 밖의 서류를 증거로 할 수 있다까지죠. 지금 밑줄 친 부분이 지워져 있는데 진술할 수 없는 때, 그죠? 여기다가 좀 밑줄을 쳐 놓으시면 돼요. 그래서 보시면 다만 그 진술 또는 작성이 특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에서 행해졌음이 증명된 때에 한한다. 밑줄 부분, 다시 말하면 진술할 수 없는 때라고 볼 수 있는 것은 다음 중 몇 개인가? A. 진술할 수 없는 때입니다. 한번 보시면 진술을 요할 자가 중풍, 언어장애 등 장애 등급 3급 5의 장애로 인하여 법정에 출석할 수 없고 그 후 신병을 치료하기 위하여 속초로 간 후에는 그에 대한 소재 탐지가 불가능하게 됐다면 명백히 진술할 수 없는 때가 되겠죠. 따라서 A는 포함이 되죠. B번 일본에 거주하는 사람을 증인으로 채택하여 환문코자 하였으나 외교통상부로부터 현재 일본 측에서 형사사건에 대하여는 양국 형법 체계상의 상이함을 이유로 송달에 응하지 않고 있어 그 송달이 불가능하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았어요. 그럼 말 그대로 진술할 수가 없는 때에 해당하겠죠. 그래서 B번도 해당합니다. C번 10세 남씨대 성추행 피의자의 진술자가 만 5세 무렵에 당한 성추행으로 인하여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을 앓고 있어요. 그럼 이것이 진술할 수 없는 때가 될까요? 다시 말하면 단순히 외상 후 스트레스 증후군이 있다는 이유만으로는 진술할 수 없는 때는 아니겠죠. 따라서 등의 이유로 공판장에 출석하지 않는 것은 허용되지 않고요. 이러한 증거로서는 증거 능력이 인정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10번은 뭐죠? 아니죠. 그 다음에 D번 법정에 출석한 증인이 증언 거부권을 행사하여 증언을 거절하는 경우도 위에 나와 있는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따라서 C, D는 아니고 이 진술을 요할 자가 일정한 주거를 가지고 있으면서도 법원의 소환에 계속 불응하고 구인하에도 구인장이 집행되지 않는 경우에 그럼 이것도 어떻게 해요? 진술할 수 없는 때죠. 강제로 끌어오라 그랬는데 못 끌어오잖아요. 그죠? 따라서 진술할 수 없는 때에 해당하는 것은 A, B, E 해가지고 총 3개입니다. 지금 해설이 나와 있는데 우측의 내용까지 한번 특히 박스 한번 꼼꼼히 점검하시고 내 것으로 만드실 필요가 있습니다. 넘기시면 19번이죠. 공판 절차의 진행에 대한 다음 설문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일단 진술 거부권에 관한 문제인데요. 일단 증언 거부권입니다. 증언을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누구냐 해설에 나와 있지만 첫째,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 그 다음에 둘째,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은 뭐가 있죠? 증언 거부권이 있습니다. 따라서 3번을 보시면 증인에게는 증언의 의무가 있으므로 친족 관계에 있던 자는 증언 거부권이 있으니까 형사소추나 공소제기를 당할 염려가 있는 것만으로 증언을 거부할 수 없다. X입니다. 다시 말하면 친족 또는 친족 관계에 있었던 자, 그 다음에 법정 대리인 후견 감독인에는 증언 거부권이 인정된다는 것도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0번 검사의 증거 개시에 대한 설명을 옳지 않은 것은 일단 증거를 공개한다는 얘기인데 우리가 가장 기본적으로 생각할 것은 검사에게 유리한, 다시 말하면 피고에게 불리한 증거만 게시하면 안 되겠죠. 다시 말하면 피고에게 유리한 증거도 게시해야 되기 때문에 옳지 않은 것 3번.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라도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는 검사의 증거 게시의 대상이 아니다. X가 됩니다. 다시 말하면 검사가 신청할 예정이라면 그것이 피고에게 불리하든 피고에게 유리하든 증거 게시의 대상이 됩니다. 우측에 21번입니다. 증거 게시 제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 1번. 검사의 증거 게시는 검사가 신청할 예정인 증거 이외에 피고인에게 유리한 증거를 포함한 전면적 게시를 원칙으로 하며 여기까지 맞죠. 유리한 것도 해야 되고 이는 공소 제기 전후 언제든지 가능하다. X입니다. 공소 제기 후에만 가능합니다. 다시 말하면 공소 제기 전이라면 증거 게시 의무가 검사에게 없습니다. 2번. 검사의 증거 게시 범위에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행한 법률상, 사실상 주장과 관련된 서류 및 형사재판 확정기록, 불기소 처분기록 등도 포함되며 여기까지 맞아요.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는까지예요. 일단 이러한 증거 게시를 이유로 해가지고 열람하고 등사할 수 있는 것은 변호인도 할 수 있고 피고인도 할 수 있어요. 다만 유의하실 것은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 피고인은 열람만 할 수 있고 등사는 못해요. 등사는 누가 하면 되는 거죠? 변호인이 하면 되거든요. 따라서 피고인에게 변호인이 있는 경우에도 피고인은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다. X. 열람만 가능하고 등사는 안 됩니다. 은근히 잘 나오니까 꼭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3번.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이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에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있다가 아니라 뭐죠? 할 수 없다라는 것이 우리 판례의 태도입니다. 법의 규정입니다. 그죠? 형사법에. 따라서 답은 3번은 뭐죠? X죠. 4번. 검사는 열람, 등사 또는 소면의 거부를 거부하거나 그 범위를 제한하는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이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맞는 질문이죠. 그죠? 꼭 기억해 두시기 바라고. 아마 이 21번 문제가 증거 게시 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내용이 다 들어있기 때문에 확실히 정리할 때 쓰시면 되겠죠. 22번입니다. 증거 게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서류 등이 열람, 등사 즉 증거 게시는 원칙적으로 모든 증거에 대한 전면적 게시인데 반해. 맞죠? 피고인 또는 변호인의 증거 게시는 현장 부재, 심실 상실 또는 심신 미역 등 일정한 사유를 전제로 하는 제한적 게시라는 점에서 구별된다. 맞는 질문이고 기억해 두셔야 되겠죠. 2번이 답이죠. 또 나와있죠. 변호인은 공소 제기 후 검사가 보관하고 있는 증거 서류 등에 대한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신청할 수 있지만 변호인을 선임한 피고인은 열람만 할 수 있고 등사는 요구할 수 없으므로 답은 뭐죠? 2번이 되는 거죠. 3번. 검사가 증거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거부하나 그 범위를 제한할 때는 피고인 또는 변호인은 법원에 그 서류 등의 열람 또는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를 허용하도록 할 것을 신청할 수가 있고요. 4번. 검사는 증거 서류 등의 열람, 등사 또는 서면의 교부에 관한 법원의 결정을 지체 없이 이행하지 아니한 때는 해당 증인 및 서류 등에 대한 증거 신청을 할 수 없다는 질문도 맞는 질문이 되겠죠. 강제하는 수단이겠죠. 그죠? 답은 뭐죠? 2번입니다. 23번입니다. 형사소송법에는 검사, 피고인, 변호인은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증거를 상대방에게 열람, 등사하도록 하는 증거 게시 규정을 두고 있다. 증거 게시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 2번 반복적이죠. 4번을 보시면 증거 게시 대상이 되는 서류 등에는 도면, 사진, 녹음 테이프, 비디오 테이프, 컴퓨터용 디스크, 그 밖에 정보를 담기 위하여 만들어진 물건으로서 문서가 아닌 특수무체도 당연히 뭐죠? 포함이 되겠죠. 그래서 특수매체는 포함되지 않는다. X가 되겠죠. 이렇게 쉬운 문제도 가끔 내줍니다. 24번입니다. 소송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만을 모두 고른 것은 기억, 재판장은 소송 관계인의 진술 또는 신문이 중복된 사항이거나 그 소송에 관계없는 사항인 때에는 소송 관계인의 본질적 권리를 해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이를 제한할 수 있다. 맞는 질문이고 너무나 당연한 질문이죠. 니은번 재판장은 검사, 피고인 또는 변호인에게 사실상의 사항에 관한 입증을 촉구할 수 있으나 이렇게 맞겠죠?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성명을 구할 수는 없다. X죠. 다시 말하면 사실상의 사항에 관한 입증뿐만 아니라 법률상의 사항에 관한 입증 내지 성명을 구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니은번은 X네. 디귿번 재판장은 증인이 피고인의 면전에서 충분히 진술할 수 없다고 인정할 때 뭐가 떠올리세요? 뭐 성추행 사건, 뭐 강간 사건, 예를 들어 가지고 어떤 여자분이 그놈한테 성추행을 당했는데 그놈만 보면 얼굴이 빨개지고 벌벌벌 떨어서 도저히 신문할 수가 없다. 이런 때는 피고인을 퇴정하게 할 수가 있고요. 피고인이 재정인 앞에서 충분한 진술을 할 수 없다고 인정한 때는 그 재정인을 퇴정하게 할 수 없다가 아니라 어떻게 있다죠. 여기서 재정인은 뭔지 아시겠죠? 법정에 있는 사람이죠. 다시 말하면 지금 그분에게 문제가 되는 인간이 지금 피고로 앉아 있는 것도 무섭겠지만 법정에 앉아 있을 때도 무섭죠, 그죠? 다시 말하면 방청객으로 앉아가지고 이렇게 팔짱 끼고 해가지고 피시피시 웃으면서 빤히 쳐다봐요. 그래서 그분이 무서워서 진술을 못해요. 그러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해요? 퇴정시키고 진술하게 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디귿번은 뭐죠? X가 되겠죠. 1번 재판장은 직권 또는 검사, 피고인이나 변호인 신청에 의하여 공판 기일을 변경할 수 있다. 너무나 당연한 얘기고 맞는 질문입니다. 자, 25번부터 이제 간이 공판 절차에 대한 지문 문제가 몇 문제 나오는데 25번 간이 공판 절차에 관한 다음 설문 중 가장 적절하지 않은 것은 1번이 답입니다. 간이 공판 절차의 개시 결정에 대하여 항고할 수 있다. X입니다. 항고할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이거는 최종 판결이 아니죠. 그죠? 다시 말하면 절차적 문제지 판결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항고할 수가 없는 거죠. 그죠? 개시 결정에 대해서는. 물론 결정이 다 되고 나서 문제가 있다면 항고하는 것은 가능하겠지만요. 1번이 답입니다. 넘기셔서 26번입니다. 간이 공판 절차에 관한 설명 중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음주 만취하여 운전 중 교통사고를 내고 도주한 범죄 사실은 사실로 기소된 피고인이 법정에서 공소 사실은 모두 사실과 다름없다고 하면서 술에 만취되어 기억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했어요. 그럼 만약에 술에 만취되어 가지고 기억이 없다는 사실이 인정이 된다면 그 사람은 책임 무능력자이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처벌하지 못하는 거죠. 따라서 이 사람의 주장은 뭐예요? 자기는 형을 조각해달라. 그죠? 책임 무능력자니까. 아니면 그 정도 아니더라도 심신이 부족한 상태니까 형을 어떻게 해요? 감경해달라라고 뭐 하는 거예요? 준신하는 거기 때문에 강리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대상에 해당한다. X고요. 이제는 정식 재판 절차로 진행을 해야 됩니다. 따라서 1번은 X가 되는 거죠. 2번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사건에서는
증거 조사를 마쳤을 때 재판장이 각 증거 조사의 결과에 대한 의견을 묻고 권리를 보호함에 필요한 증거 조사를 신청할 수 있음을 고지하여야 한다. 고지할 필요가 없습니다. 이렇게 정식적인 증거 조사를 거칠 필요가 없다는 점이 간이 공판 절차의 특징이죠. 따라서 2번도 뭐죠? X가 되는 거죠. 3번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는 단독 사건만 심판할 수 있으므로 이미 틀렸죠. 합의구가 제1심으로 심판한 사건에 대하여는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수 없다. X입니다. 요건을 충족하고 있다면 단독부의 간할이든 합의부의 간할이든 간이 공판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가능합니다. 3번은 뭐죠? X죠. 4번 범행을 부인하는 진술을 하고 있지 않으며 피고인의 공판 정에서의 진술의 전체를 모아볼 때 피고인에 대한 공소장 기재의 범죄 사실을 자백하면서 다만 피고인의 딸의 부탁으로 한 것이라는 범행의 동기를 부인 진술하는 것이라고 풀이되는 경우, 그러면 결국은 이 사람은 범죄 사실을 자백했죠. 다만 딸이 부탁해서 했습니다. 뭐 이런 얘기잖아요. 그럼 딸이 부탁해서 하는 것은 뭐 책임의 조학 사유도 아니고요. 감면 사유도 아니고 단기 뭐예요? 동기에 관한 불과한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이거는 간이 공판 절차를 시행하는 것이 가능하기 때문에 간이 공판 절차에 의하여 심판할 것을 결정한 제1심 결정은 정당하다. 맞는 질문이 되겠죠. 1번하고 4번 질문을 좀 비교해서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27번이죠. 재밌어요. 이런 문제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우리가 자백을 했는데 자백이 유일한 증거예요. 그러면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죠. 그러면 자백이 있고 그것을 처벌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죠? 보강 증거가 필요하죠. 그죠? 보강 증거가 있어야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가 있고요. 그 다음에 또 생각해 볼 것은 그럼 꼭 자백이 있어야지만 처벌하나요? 아니죠. 자백이 없더라도 그것을 인정할 수 있는 뭐가 있다면요? 증거가 있다면 그때는 당연히 뭐 하는 것이요? 처벌하는 것이 가능하겠죠. 따라서 자백만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말은 자백이 있어야 처벌할 수 있다는 말은 아니고요. 자백이 있더라도 보강 증거가 있어야 비로소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다는 취지거든요. 그럼 보자고요. A 사건의 공동 피고인 갑은 자백하였으나 을은 부인해요. 그럼 생각해 보자고요. 지금 갑과 을이 공동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갑이 뭐 했어요? 자백을 했죠. 근데 을은 뭘 안 하고 있어요? 자백을 안 하고 있죠. 그럼 이 상태라면 갑은 뭐 할 수 없어요? 처벌할 수가 없어요. 왜요? 자백이 유일한 증거인 경우에는 뭐 하지 못해요? 처벌하지 못하니까요. 근데 을은 자백하지 않았더라도 갑에 뭐가 있어요? 증언이 있다면 이 갑의 증언은 뭐로 될 수 있어요? 증거 능력이 인정되기 때문에 을은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그 다음에 또한 B 사건에서 공동 피고인 갑정 모두가 자백을 했어요. 그럼 보자고요. 갑도 자백을 했고 정도 뭐 했어요? 자백을 했어요. 근데 여기서 좀 생각해 볼 것은 갑의 자백만 있느냐? 아니죠. 정의 자백은 갑에 대한 뭐가 돼요? 보강 증거가 되는 거죠. 따라서 갑정이 아니죠. 그죠? 병정이죠. 그죠? 죄송합니다. 다시 말하면 병의 자백은 자백이고 정의 자백은 병에 대해서 뭐가 되는 거예요? 보강 증거가 되는 것이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또 정에게도 뭐가 있어요? 자백이 있고 또 병의 자백은 정에 대한 뭐가 되는 거죠? 보강 증거가 되니까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가 있는 거죠. 따라서 이 경우에는 갑은 자백만이 유일하기 때문에 뭐 하지 못해요? 처벌하지 못하고요. 을병정은 뭐 할 수 있어요? 처벌할 수 있기 때문에 답은 뭐죠? 2번이 되고요. 결론이 약간 좀 특이한 듯하니까 한번 따져보시고 내 것으로 만드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 이제 144페이지부터는 다음 시간에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